소위 언어의 위기, 공유된 규범의 상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바로 현대 건축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학생이 질문했듯이 그래서 서양에서도 현대 건축은 사실 굉장히 혼란의 상태에 있어요. 그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그야말로 건축의 위기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이 오래된 서양의 건축의 그 어떤 공유된 규범으로서의 건축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그 토대 위에서 일어난 그런 진화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건축의 공공적 역할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건물 하나가 도시 자체를 바꾸고 낸다면 물론 이런 공공성의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19세기 중반까지의 이런 공공건축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실제로 시민들의 그 교양의 수준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성적 능력을 고양하고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고 뭐 이런 직접적인 그 계몽과 교육의 효과와 연관돼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건축적인 질서가. 그러나 이제 그런 건 지금 없어졌죠. 그죠? 지금 우리 더 이상 그러한 것에 대한 공유된 규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건축이 미치는 공공적 역할은 여전히 굉장히 크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런 건축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없죠. 그죠? 건축은 여전히 그냥 건물이고, 경제적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미치는 문화적 어떤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흔히 하는 말로는 저게 어떻게 생겼다느니, 보기 싫다느니, 보기 좋다느니, 이런 아주 피상적 수준의 그런 인상적인 그 대응만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제가 전문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식의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직의 그 조건에서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직이든지 모든 전문직의 경우에 사실은 그러니까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직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시험만을 통해서 전문직 자격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서양의 제도입니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죠. 예컨대 건축사 자격증. 교육과 상관없이 시험만 패스하면 자격 줬잖아요. 최근까지. 지금도 유예 기간이 있죠. 앞으로는 이제 바뀌게 되겠지만 교육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시험보다. 그건 뭐냐면 그런 전문직을 형성하는 지식의 체계, 윤리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전문직 교육, 전문 교육으로서의 건축 교육이 시작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일이고 그것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그 시험만 패스하면은 자격증 받은 거는 여러분 아시죠? 교육과 상관없이 실무 경력 몇 년, 그냥 건축사 시험 패스하면은 자격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안 되죠. 인증받은 건축 전문 교육을 받아야만 시험 칠 수가 있도록. 이제 그건 이제 국제 기준에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건축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제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지금 여러분의 슬라이드를 보는 이것은 이제 그 건축론, 프랑스와 브롱데이라는 사람이 17세기 에콜 데 자르라는 최초의 건축학교에서 가르쳤던 그런 그 꾸드 아시텍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교과서. 이게 벌써 17세기에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19세기에 이런 에콜 데 보자르, 그래서 디자인에 관한 어떤 규범들, 원리들, 이런 것을 쭉 가르쳐 왔죠. 서양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학의 그 스튜디오 교육의 형태로, 그러니까 근대적인 교육의 방식으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스튜디오 교육이라는 게 사실 뭐 이런 것의 연장이죠. 지금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보는 건 아마도 미국의 대학의 그 스튜디오의 모습, 아뜰리에를, 그 에콜 데 보자르의 아뜰리에를 대학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 스튜디오라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건축사 자격은 존재하지만, 국가 자격제도는 존재하지만, 그 전문직으로서의 건축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문직이 유지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문적 지식 체계, 그 다음에 또 그 공공성, 공공적 서비스로서의,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그 전문직의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서양에서는 그렇게 전문직이 먼저 성립이 된 다음에 전문직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그 자격제도로 이어진 거거든요. 전문직으로 인정받으면서.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자격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 건축만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건축이 좀 그런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에 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여기 나는 건축가다 그런 사이트에서 건축사냐 건축가냐 그걸 가지고 뭐 논쟁이 많이 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 중에 혹시 참여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사가 일제시대 대서사 제도를 이렇게 이어온 것이 되다 보니까 건축가라고 하는 이제 서양의 아키텍트를 건축가라는 개념으로 이제 새로 주장하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용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사, 건축가 두 개의 용어가 존재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건축가라는 말은 없어요. 다 건축사예요. 건축사. 그러니까 영어의 아키텍트를 과연 어떻게 번역하는 게 옳은 말인가? 저는 건축사로 번역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의미상으로는 건축가가 더 끌리는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더 문화적이고 좀 예술적이고 그래서 건축가라는 말이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냥 국제적으로 아키텍트라고 하는 건 많은 나라에서 그 타이틀로 그 명칭에 관한 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법적 지위, 법적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국가가 주는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직 타이틀이에요. 아키텍트라는 게. 물론 아닌 나라도 있어요. 아닌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키텍트라는 타이틀, 이 명칭은 이 타이틀 로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아무나 그런 명칭을 못 써요. 아무나 그런 유사 명칭을 쓰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아무나 못 써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보면 역시 우리나라도 법적 자격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키텍트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로 부르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건축사가 아직은 전문직으로서의 기반이 없다. 그리고 그 형성 과정이 그랬기 때문에 이 전문직 협회, 소위 건축회라고 하는 그 동업자, 전문가들의 동업자 조직이, 동업자 협회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건축계가 막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요. 프래그멘트도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건축 학문으로서의 건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 그 학문의 분류체계 건축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과 연관시켜서
우리나라의 건축에 관한 학문은 인문학적인 배경보다 실증주의, 계량주의가 지배를 해요. 계량주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든지 건축에 관한 이론, 지식은 통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되는 소위 계획학이라고 그러죠. 계획학. 설문조사, 통계, 자료, 수치 이런 걸로 말하자면 진리임을 주장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건축학을 지배합니다. 근데 원래 건축학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에 관한 이 우주와 인간과 자연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건축학에서 실증주의가 지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인문학적, 그러니까 정말 그 서양에서 고대부터 쭉 이어주었던 그런 건축적 전통이 없기 때문에 건축의 진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존하는 거죠. 그게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축 관련 논문에 보면은 무슨 통계, 수치, 무슨 설문조사, 도표 이런 거를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게 없으면 논문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건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축의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건축 계획과 건축 설계를 혼용합니다.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거나 아니면 건축 설계를 건축 계획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획학이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계획과 설계는 다른 겁니다. 계획은 설계를 하기 위한 데이터의 수집, 정리, 그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런데 그것이 건축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을 공간적, 구축적 질서를 갖는 건축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건축가 역할이죠. 그게 바로 건축의 영역이죠. 계획적 자료들은. 근데 한국에서는 계획적 데이터가 마치 건축인 것처럼 그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어상으로도 그걸 혼용해서 써요. 계획 설계라는 말 많이 써요. 그죠? 건축 계획 설계.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나라 건축학회의 그 체계를 보면 논문집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구조계가 있고 계획계가 있어요. 그 계획계가 설계에 관한 모든 것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설계보다 위에 있어요. 물론 서양에서 이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됐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기능주의 발전과 함께 그 이전에 이제 건축이 그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원리의 바탕을 둔 건축을 추구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바우하우스에서도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뭐 하네스 마이어의 다이어그램인데 이런 대표적인 거죠.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객관적인 그 요소들, 자료들의 그 조합에 의해서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죠. 기능주의.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기능주의적 데이터가 건축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금세 입증이 되죠. 그래서 기능주의가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비판을 받는 겁니다. 소위 뭐 물론 그로피우스도 이제 그런 걸 추구했던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설계 과정을 굉장히 과학적인 객관적인 그런 프로세스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 이런 그 정말 무미건조한 기능적 공간의 조합, 이거는 건축이 아니라 비판을 받는 거죠. 소위 말하는 데코레이티드 다이어그램. 여러분들 그 버블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버블 다이어그램. 한때는 설계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버블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그려요. 기능적 공간의 사이즈에 맞춰서 그것들의 기능적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키죠. 그러면 이제 다이어그램이 그려지죠. 그래서 그 외곽을 그냥 이렇게 쭉 정리하면 그게 평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뒷면을 그려요. 그리고 단면을 끊으면 설계가 됩니다. 그거는 건축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계획이 설계를 대체하는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계획적 원리가 설계를 지배하는 그런 경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의 전통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의 전통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 디시플린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객관적인 자료에 의존하는 것이 진리를 주장하기에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증주의가 지배를 하는 겁니다. 실증주의.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건축학에서 실증주의가 지배한다는 것은 곧 건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능주의를 주장했던 그런 건축가들, 이론가들조차도 나중에는 다 이런 계획적 데이터와 건축 설계 사이에, 디자인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갭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바로 그게 디자인, 그걸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공간적, 구축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죠. 그게 바로 건축인 거죠. 이런 실증주의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 건축학계를 지배하고 있냐면 역사학계에도 지배하고 있어요. 역사학. 이론, 역사에 대한 논문도 실증주의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실증과학, 고고학이나 무슨 거의 실증과학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조사해서 어떤 사실을 입증해내는 그런 것이 논문의 주류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은 건축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건축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건축의 지식입니다. 건축의 그 바탕에 있는 그런 지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론과 역사학조차도 실증주의가 지배한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건축이나 어떤 현상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이론화를 하면 논문이 아니라 그래요.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서 논문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가 아주 왕왕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건축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건축의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역시 일제시대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스기야마 신조라고 우리나라 한국 건축 역사의 이제 그 토대 이제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말인데, 공학과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건축을 연구해야 된다. 사실 이것은 서양적 건축의 전통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동양에는 이런 건축의 전통이, 서양적 건축의 전통이 없기 때문에, 건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증주의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건축이 없다. 실제로 문화적으로 없습니다. 건설이 건축의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법 체계상에 건축 서비스라는 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기술 영역입니다. 건설 기술입니다. 건축 서비스는. 그 다음에 행정 조직상에도 건축이 없어요. 서양과는 다릅니다. 서양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을 다루는 그런 중앙의 그 행정 조직이 있죠. 정책적으로 다루는. 근데 우리는 없습니다. 학문으로서 건축학이라는 게
우리나라 지식분류 체계, 학문의 체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학이라는 게 우리나라 학문의 족보에 없어요. 공학에 있습니다. 건축은 공학입니다. 그다음에 전문직으로서의 건축도 없어요. 자격제도는 있지만 전문직으로서의 건축, 전문직 문화, 전문직 협회, 전문직 교육으로서의 건축 없습니다. 또 학문적으로도 건축이 없습니다. 사실 건축의 학문적 성격은 아트 앤 휴머니티라고 그랬죠. 인문학입니다. 그렇죠? 건축의 의미, 상징체계, 원리, 디자인의 원리, 의미, 사회적 의미, 상징 이런 것을 논하는 게 건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의 학문은 실증주의, 계량주의, 통계, 조사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자료는 될 수가 있죠. 그것을 건축으로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게 건축학이고 그것은 인문학적 지식이죠. 건축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말미에 우리나라에 건축이 없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논쟁적으로 내가 이렇게 뭐 하는 얘기가 아니다. 실지가 그렇다. 실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강의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